박민수의 장례식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삶처럼 조용하고 소박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장례식장.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은 대부분 그와 함께 늙어온 동네 친구들과 그가 30년간 일했던 우체국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고인의 정직하고 성실했던 삶을 추억하며 조용히 슬픔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아들 박지한은 명백한 불협화음이었다. 그는 값비싸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겨진 양복을 입고 상주로서의 의무를 마지못해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짜증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자신의 몰락해가는 사업과 그를 압박해오는 채권자들의 메시지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방해가 되는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아껴 모아둔 숨겨진 유산이 있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딸 박서연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녀는 오빠처럼 화려하지도 야심에 차 있지도 않았다. 도서관 사서인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비통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그 노골적인 속물근성을 경멸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남매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늙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개봉되는 날이었다. 먼지 냄새가 나는 작은 사무실의 풍경에 지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다. 유언장의 내용은 아버지의 삶처럼 단순하고 명확했다. 첫 번째 내용은 빚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 지안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그리고 지안은 그 빚을 갚지 못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빚은 이제 상속인인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끔찍한 빚의 굴레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한 자산. 변호사는 책상 밑에서 낡고 해진 앨범 여러 권을 꺼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우표 수집 앨범이었다. 나의 유일한 재산인 이 우표 앨범은 내 아들 박지한에게 물려준다. 언젠가 이 작은 종이들 안에 담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것이 유언의 끝이었다. 지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 대신 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들을 남겨주다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간 지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묵직한 우표 앨범들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앨범 모서리가 깨지고 몇 장의 우표가 밖으로 흩어졌다. 이게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전부란 말입니까? 그는 조용히 앨범을 줍고 있는 동생 서연에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만 물려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자기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가 이 쓸데없는 취미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 나를 좀 더 지원해줬더라면 내 사업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야. 이건 유산이 아니야. 저주라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참으며 흩어진 우표들을 주었다. 그녀의 그런 침묵이 지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이제 끝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가족 전부 다 끝이라고. 이 쓰레기 네가 다 가져.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앨범들을
발로 툭 걷어찼다. 네가 좋아하는 아버지의 유품이니 끌어안고 살든 불태워버리든 마음대로 해. 지아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차에 떠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그 마지막 유산마저 모욕하며 가족과의 모든 연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차가운 길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욕감보다 아버지의 기억이 아들의 손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흩어진 앨범들을 마치 아버지를 안듯 소중하게 품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책들만이 가득한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로 그날 밤 서연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앨범을 펼쳤다. 그녀는 돈의 가치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흔적을, 그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우표 한 장 한 장 옆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간 아버지의 단정한 손글씨, 우표의 발행 국가와 연도, 그리고 그 우표에 얽힌 짧은 역사 이야기. 그녀에게 그것은 우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무릎에 자신을 앉히고 이 앨범을 보여주며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눈은 우표 속 작은 그림을 설명할 때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반짝였다. 앨범은 평생을 우편 배달부로 살며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여행했던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발행된 사자가 그려진 우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낡은 앨범이 단순한 추억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오빠에 대한 실망감으로 박서연의 시간은 잿빛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서관의 책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감촉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퇴근 후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앨범을 펼쳐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것은 그녀만의 애도 방식이었다. 그녀는 우표의 금전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앨범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과도 같았다. 그녀는 우표 옆에 적힌 아버지의 작고 단정한 글씨를 읽으며 그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서연아, 이건 1969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것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만든 우표란다. 저 우주 비행사 좀 보렴. 얼마나 멋지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녀는 마치 그와 함께 시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앨범은 아버지의 인생 지도였다. 젊은 시절 그가 동남아의 어느 작은 나라에 파병되었을 때 모았던 우표들, 어머니와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제주도의 풍경이 담긴 기념우표, 그리고 그녀와 오빠가 태어났던 해에 발행된 탄생기념우표까지. 모든 페이지에는 그들의 가족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빠 지안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유산은 사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시간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는 앨범의 가장 마지막, 거의 잊혀진 듯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우표들과는 조금 다른 손으로 그린 듯한 독특한 우표들이 꽂혀 있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아직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우표조차 발행할 수 없었던 시절에 임시로 사용되었던 또한 보통 우표들이었다. 그녀는 그 조잡하지만 정겨운 우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독수리가 그려진 푸른색의 500원짜리 우표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독수리 우표들은 모두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유독 그 우표 속 독수리만이 왼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차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오류. 하지만 평생을 도서관에서 수만 권의 책들을 분류하고 고서의 작은 오탈자 하나까지 찾아내는 훈련을 해온 사서 박서연의 눈은 그 비정상적인 다름을 놓치지 않았다. 인쇄가 잘못된 건가?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에 자신의 노트북으로 독수리 도안 보통우표 오류라고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우표 수집가들의 블로그 글뿐이었다. 그녀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한 낡은 우표 수집 동호회 사이트의 Q&A 게시판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글을 발견했다. 전설로만 전해지는 좌향 독수리 우표에 대해 질문합니다. 1956년에 발행된 독수리 우표 중 인쇄 오류로 독수리의 방향이 반대로 인쇄된 것이 극소수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기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현재까지 실물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그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 속의 푸른 독수리와 화면 속의 설명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전설로만 전해지는 우표, 실물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설마 아버지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을 리가 없어. 그냥 비슷한 모양의 다른 우표일 거야.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흥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이 우표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아낸 명동의 한 낡은 우표상을 찾아갔다. 가게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돋보기를 든 노인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주인의 날카로운 눈빛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낸 좌향 독수리 우표를 내밀었다. 우표상 주인은 처음에는 건성으로 우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돋보기를 들어 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돋보기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우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게 안에 다른 수집가들도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표상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경외감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가씨, 이 우표 대체 어디서 구했소? 아버지 유품인데요. 혹시 가치가 좀 있는 물건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표상 주인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치가 좀 있냐니 아가씨. 이건 그냥 우표가 아니야 이건 역사야. 지난 50년간 모든 수집가가 찾아 헤맸던 전설 속에 바로 그 우표라고.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연에게 우표의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은 우습고 어쩌면 작은 빌딩 한 채와 맞먹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빠가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아버지의 낡은 앨범 속에
이런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그리움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위대한 역사를 알아볼 줄 아는 깊고 넓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우표를 돌려받아 조심스럽게 앨범에 다시 끼워 넣었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수집가들의 부러움과 아쉬움이 가득한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방금 깨운 것은 단순히 잊혀진 우표의 가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이 잠들어 있던 동굴의 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열어버린 것이었다. 박지한의 세상은 지옥이었다. 그가 가난의 유산이라 저주하며 버렸던 아버지의 빚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잘나가던 스타트업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빚에 쫓기는 한심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의 가장 큰 채권자는 사채업계의 거물이자 희귀 예술품 수집가로 암암리에 알려진 백진태 회장이었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먹잇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는 잔인함으로 유명했다. 지아는 오늘이 마지막 약속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백 회장의 아지트인 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 안은 국보급 도자기와 고서화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장식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의 밀실에서 백 회장은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나? 백진태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지만 서늘했다. 돈은 가져왔겠지. 회장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아는 비굴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백진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시간이라. 자네에게 시간은 금이 아니라 이자일 뿐이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도 있다는 말은 안 하겠지. 평생을 우표나 모으던 한심한 양반이었으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지안의 머릿속에 동생 서연에게 던져버렸던 그 낡은 앨범이 떠올랐다. 그는 그것이 돈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 했다. 유산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주 오래된 우표 앨범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으신 겁니다. 백진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겉으로는 전혀 관심 없는 척했지만 그의 귀는 지안의 다음 말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백진태의 가장 깊고 은밀한 취미가 바로 희귀 우표 수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민수라는 이름에 가난하지만 깐깐했던 늙은 우편 배달부 수집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표 허허.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그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우표가 아닙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희귀한 것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아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섞어가며 앨범의 가치를 부풀렸다. 백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박민수의 앨범에 어쩌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좌양 독수리, 전설로만 전해지던 바로 그 우표. 그는 속내를 감추고 인심 쓰는 척 말했다. 좋아, 자네의 딱한 사정을 봐서 내가 한번 도와주지.
그 앨범 나에게 가져와. 내가 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보고 혹시라도 돈이 된다면 자네 빚을 탕감하는데 보태주도록 하지. 지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백진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앨범 지금 자네 동생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 여자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떻게든 받아오겠습니다. 아니, 백진태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이제 빠져. 더러운 일은 내 사람들이 할 거니까. 그날 오후 박서연의 작은 원룸에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백진태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지안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해결사를 자처하며 험악한 분위기로 그녀를 압박했다. 박지한 씨 동생 되시죠? 오빠 빚 대신 갚을 거 아니면 아버님이 남기셨다는 그 우표 앨범 순순히 넘기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히 그 앨범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시겠답니다. 서연은 그들의 등장에 며칠 전 우표상 주인이 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이 우표에 소문이 퍼지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조금도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았다. 도서관 사서의 조용하고 차분한 가면 뒤에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의지를 숨기고 있었다. 그 앨범은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유품입니다. 오빠의 빚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남자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그중 하나가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려던 순간 잠깐 서연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서는 남자들이 그녀를 협박하고 앨범을 강탈하려 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그녀는 문이 열리기 직전부터 이미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대화는 제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례하게 구시면 전 이 파일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추가되겠군요.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들이 떠나고 서연은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큰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빠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제는 낯선 악당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야 하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백진태의 수하들이 물러간 후 박서연의 작은 원룸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최전선의 참호가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관문 밖에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창문 밖 그림자는 모두 적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포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과 투지를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법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해 줄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대학 시절 법학을 부전공하며 알게 된 지금은 작은 인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최민영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최민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전설의 우표, 탐욕스러운 재벌,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친구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의 무게를 읽었다.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그 앨범의 진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해. 그리고 백진태라는 남자가 너를 협박했다는 증거도 필요해. 최민영의 조언에 따라 서연은 다음 날 다시 명동의 우표상 주인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최민영과 함께였다. 그녀는 주인에게 앨범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협박 사건에 대해 털어놓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우표상 주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전설의 우표가 발견되었다는 자부심과 젊은 아가씨에 대한 연민으로 기꺼이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감정평가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좌향 독수리 외에도 앨범 속에는 수십 장의 희귀 우표들이 더 숨겨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발행된 태극기 우표, 한국전쟁 당시 오타가 난 채로 발행되었다가 전량 회수되었다고 알려진 거북선 오류 우표 등 우표상 주인은 감정평가서의 마지막 장에 떨리는 손으로 최종 감정가를 적어 넣었다. 그 액수는 서연의 오빠 박지한이 진 빚은 물론 그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아버지 박민수는 가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뿐 대한민국 최고의 우표 컬렉터였던 것이다. 공식 감정서를 손에 쥔 서연의 마음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다. 아버지가 이 엄청난 유산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이 유산의 진정한 가치, 즉 돈 너머의 역사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한편 서연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된 백진태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수하들을 직접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박지한이라는 가장 비열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한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그의 탐욕을 부추겼다. 자네 동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잖나. 그 앨범, 원래는 자네 것이었어. 그걸 되찾아오면 자네 몫을 두둑이 챙겨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 빚은 2배가 될 거야. 악마의 계약이었다. 지한은 결국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팔아버렸다. 그는 이제 백진태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여동생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서연의 도서관으로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다. 박서연, 너 제정신이야. 그깟 종이 쪼가리 때문에 오빠를 사지로 내몰 셈이야. 당장 그 앨범 내놔. 그건 원래 내 거라고. 그는 온갖 가머니설과 협박으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다. 그는 심지어 늙고 병든 어머니를 팔았다. 어머니, 약값은 어떡할 건데 네가 평생 사서로 벌어도.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 못해. 서연은 오빠의 추악한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지한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나약한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강인한 수호자였다. 오빠, 그 앨범은 이제 오빠 것이 아니야.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오빠가 아버지의 유산을 쓰레기라고 내버린 그 순간 오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야. 이건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는 내 몫이야. 회유가 통하지 않자 지아는 더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서연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가족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딸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서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최민영 변호사와 우표상 주인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유일한 아군으로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서연은 그들의 도움으로 이 외로운 싸움을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것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박서연은 외부의 위협과 오빠의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작은 원룸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녀는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했고 현관문에는 새로운 잠금 장치를 달았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쇠창살이나 자물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 바로 우표 앨범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앨범을 단순한 보물이나 추억의 기록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안에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평생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아무런 의미 없이 뒤죽박죽으로 우표를 정리해 놓으셨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 사서이자 기록물 관리사로서의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앨범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앨범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패턴을 찾았다. 우표들은 발행 국가별로도 연도별로도 주제별로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혼돈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위대한 학자들의 서고나 천재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겉보기에는 혼돈스러워도 그들만의 내적인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천재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이 혼돈은 계산된 혼돈일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우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늘 특정한 순서대로 앨범을 넘기곤 했다. 그녀는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늘 우표 자체의 그림보다 우표의 소인샤오인에 더 집중했다. 우표 위에 찍힌 날짜와 지명이 담긴 도장. 그는 소인이 지워진 깨끗한 우표보다 실제로 사용되어 소인이 찍힌 우표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우표는 편지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담게 된단다. 이 소인이 바로 그 우표의 영혼이자 발자취야. 서연은 새로운 관점에서 앨범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우표가 아닌 소인을 기준으로 그녀는 앨범의 첫 페이지부터 모든 우표의 소인에 찍힌 날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날짜들 옆에 우표의 그림이 상징하는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러자 놀라운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앨범의 첫 페이지. 소인의 날짜는 아버지가 태어난 해였다. 우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림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시작을 의미했다. 가난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태어난 세대. 다음 페이지. 아버지가 청년이 되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시기의 날짜들. 그 페이지는 온통 열대의 나비와 꽃 우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전쟁의 참혹함 대신 그곳에서 보았던 생명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던 해. 그 페이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우표들이 가득했다. 오빠 지안이 태어났던 해에는 힘차게 울부짖는 아기 호랑이 우표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해에는 수줍게 피어나는 제비꽃 우표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대기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듯 밤을 새워 앨범을 해독해 나갔다. 그녀는 웃고 울며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앨범을 통해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다른 모습들도 발견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격동의 현대사 한가운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온몸으로 겪어낸 역사의 증인이었다. 1980년 광주. 그 페이지의 소위는 5월 18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표는 피 흘리는 비둘기 그림이었다. 당시 광주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아버지는 그 비극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페이지는 환희에 찬 축제의 우표들로 가득했다. 그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우표 옆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작게 적어 놓았다. 서연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성실한 인생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였으며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기록이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또 다른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표 대신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였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젊은 날의 과오이자 가장 큰 아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인생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앨범의 모든 것을 해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앨범이 가진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앨범에 숨겨진 아버지의 연대기를 발견한 후 박서연은 단순한 수호자를 넘어 그 이야기의 적극적인 탐험가가 되었다. 그녀는 앨범의 마지막 장에 있던 낯선 여인의 사진 뒤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사진을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자 사진이 붙어있던 두꺼운 종이 페이지 밑에 아주 얇게 무언가 덧대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사서들이 오래된 책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얇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벌려냈다. 페이지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얇은 기름종이에 쌓인 우표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그 낯선 여인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애틋하고 슬펐다. 민수 씨,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세요. 저 같은 건 민수 씨의 앞길에 누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모든 빚을 제게 떠넘기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선물해 주신 이 푸른 용을 보며 당신과의 짧았던 행복을 추억하겠습니다. 안녕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지만 가난과 역경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을 마음에 묻고 살아오셨던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기름종이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푸른색의 용 한 마리가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아주 오래된 우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색은 바랬지만 그 기품만큼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선물했던 우표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이 푸른 용 우표가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영 변호사와 함께 다시 명동의 늙은 우표상 주인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훨씬 더 삼엄한 경계심을 품고서 주인은 푸른 용 우표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 우표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경외감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가씨, 이건 그냥 우표가 아니야. 이건 대한제국 최초의 우표. 문의우표 웬웨이 유표. 시리즈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실물이 확인된 적 없는 전설 속의 청룡 에러 버전이야. 그의 설명에 따르면 1884년 대한제국이 최초로 발행한 문의우표 시리즈 중 25문 웬짜리 푸른 용 우표 일부에 인쇄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용의 발톱 하나가 다른 우표들보다 더 길게 인쇄된 아주 미세한 오류. 하지만 이 오류 우표들은 발행 직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우정총국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표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우표의 가치는 주인이 마른 침을 삼켰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이건 역사 그 자체야. 경매에 나온다면 아마 대한민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될 거요. 서연과 최민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낡은 앨범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의 역사와 아버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주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경고했다. 아가씨, 이 우표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특히 독사라고 불리는 백진태 회장이 이 우표를 지난 10년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는 소문이 파다오. 그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야. 절대로 이 우표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요. 그의 경고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다. 한편 백진태 회장은 자신의 밀실에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박서연이라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계획을 번번이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서연과 그녀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명동의 우표상을 2번이나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백진태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젊은 시절 박민수라는 우편 배달부가 바로 그 청룡 에러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그 소문을 완강히 부인했고 백진태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물러섰다. 박민수가 죽기 전에 딸에게 모든 것을 넘겼던 것인가? 백진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박지한을 호출했다. 자네 동생이 자네 목까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군. 그가 지한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자네 동생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앨범을 회수해 오게. 성공하면 자네 빚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 앨범 가치의 30%를 자네 몫으로 챙겨주지. 지안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유산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동생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질투심. 그리고 백진태의 달콤한 제안.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생이 도서관에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노려 예비 열쇠로 그녀의 원룸에 잠입했다. 그리고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져 마침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우표 앨범을 찾아냈다. 그는 승리감에 휩싸여 앨범을 들고 집을 빠져나왔다. 박지한은 승리자가 된 기분으로 백진태 회장에게 우표 앨범을 가져갔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막대한 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장밋빛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백진태는 앨범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앨범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앨범의 모든 페이지를 훑었다. 하지만 그가 찾던 청룡 에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 비밀 편지와 우표가 숨겨져 있던 그 페이지는 감쪽같이 비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백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지 않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앨범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지안이 당황하며 말했다. 백진태는 지안을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곳에 숨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쓸모없는 아들놈을 이용해 그 여자를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네, 나를 속이려 한 건가? 백진태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면 자네 동생과 짜고 나를 물러본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백진태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건장한 남자들이 지안을 끌고 갤러리의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와 폭력을 마주하게 되었다. 백진태의 압박은 잔인했다. 그는 지안을 육체적으로 고문하는 동시에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는 지안에게 그의 동생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하게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그는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한 배신자인지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 몇 시간의 폭행과 모욕 끝에 지안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졌다. 백진태는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자네 동생에게 연락해 청룡 에러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혼자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지안은 풀려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옥 같았던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가 물려준 가난과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이해했던 동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그들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백진태의 지하 창고에서 그는 깨달았다. 진짜 실패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동생은 연약해 보였지만 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다. 하지만 자신은 돈 몇 푼에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심지어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백진태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바로 동생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그는 동생의 휴대폰이 도청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동생이 아닌 그녀의 변호사인 최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진태의 계획, 그가 자신에게 시킨 마지막 임무, 그리고 약속 장소까지.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두 분은 부디 경찰과 함께 와주십시오. 제 동생을, 서연이를 지켜주세요.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참회이자 동생을 향한 속죄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최민영 변호사를 통해 오빠의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오빠의 배신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의 뒤늦은 후회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족의 끈을 느꼈다. 그녀는 오빠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다. 경찰이 개입하면 백진태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오빠만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명동의 우표상 주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주인 아저씨,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백진태를 잡을 완벽한 덫을 만들고 싶어요. 늙은 우표상 주인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의 눈에서 아버지 박민수에게서 보았던 강인한 의지를 발견했다.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박서연의 작은 원룸은 이제 거대한 악을 잡기 위한 정교한 덫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 지안이 알려준 백진태와의 약속 시간과 장소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무대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최민영 변호사는 그녀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다. 서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상대는 진짜 범죄자들이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변호사님, 백진태는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죠. 그를 무너뜨리려면 법이 아닌 그의 탐욕을 이용해야 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저 푸른 용 우표예요.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오빠 지안이 미끼가 되어 백진태를 약속 장소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그녀는 백진태의 아지트인 인사동 갤러리에 잠입하여 그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다른 도난 문화재와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최 변호사가 밖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하며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백진태를 안심시키고 그의 모든 시선을 약속 장소에 묶어둘 진짜 같은 가짜 미끼였다. 바로 청룡 에러 우표의 완벽한 위조품. 그녀는 명동의 우표상 주인과 함께 그의 가게 지하의 비밀 작업실에서 며칠 밤낮을 새웠다. 늙은 장인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19세기 대한제국 시절에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재질의 한지를 찾아냈고 천연 염료를 배합하여 100년의 세월이 깃든 색감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서연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꼼꼼함과 사서로서 단련된 완벽주의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도서관의 고서들을 뒤져 당시 사용되었던 인쇄기의 활자체와
잉크의 성분까지 분석해냈다. 두 사람은 장인과 학자처럼 단순한 위조품이 아닌 역사를 재현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 시간 하루 전날, 그들의 손에서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 힘든 완벽한 청룡 에러 위조품이 탄생했다. 이 정도면 그 독사 같은 백진태의 눈도 속일 수 있을 게야. 늙은 장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오빠 지안에게 위조 우표와 함께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 및 도청 장치를 건넸다. 오빠,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돼. 지안은 동생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굳은 결의가 서렸다. 아니, 이건 내가 아버지와 너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걱정하지 마. 약속 장소는 한강 둔치에 버려진 창고였다. 지안은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조금 늦게 위조 우표가 든 상자를 들고 창고로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창고 안에는 백진태가 직접 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수하들이 서 있었다. 늦었군. 백진태가 차갑게 말했다. 물건은 가져왔나? 지안은 상자를 열어 위조 우표를 보여주었다. 백진태는 숙련된 감정사처럼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우표를 집어들었다. 그는 특수 돋보기를 꺼내 한참 동안이나 우표를 샅샅이 훑었다. 지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백진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군. 수고했다. 약속대로. 내 빚은 이걸로 깨끗하게. 백진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진태와 그의 수하들이 당황하여 창밖을 보는 순간 지안은 몸을 날려 우표를 다시 빼앗아 들고 창고 구석의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이 배신자 새끼가 백진태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의 수하들이 지안에게 달려들었다. 지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시간을 끌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은 이미 백진태의 아지트인 인사동 갤러리에 잠입해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시간을 버는 동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갤러리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오빠에게서 얻은 정보로 모든 비밀번호와 보안 요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어둠을 뚫고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 백진태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비밀 수장고.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백진태가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강탈한 수백 점의 도난 문화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그 모든 범죄의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민영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그녀가 막 갤러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서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가씨, 백진태였다. 그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이곳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빛을 내는 단도가 들려 있었다. 백진태의 등장은 박서연의 계산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갤러리의 비밀 서재. 두 사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백진태의 눈은 분노와 사리로 번뜩였고 그의 손에 들린 단도는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꽤 영리한 아가씨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담이 클 줄은 몰랐군. 백진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었다. 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 내 아비가 남긴 배짱인가.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오빠 지한과 자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당신이야말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여기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백진태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백진태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경찰 그까짓 것들. 내 돈과 인맥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아니지.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우표 어디에 숨겼나? 그리고 이 서재에서 무엇을 본 거지 얌전히 말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도록 하지.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시간을 벌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도자기 벼루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그걸 순순히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 이미 외부로 다 전송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요. 끝나 백진태가 비웃었다. 아가씨, 세상은 그렇게 동화 같지 않아. 증거는 사라지게 만들면 되고 증인은 입을 다물게 만들면 그만이야. 내 아비처럼 말이지. 무슨 뜻이죠?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 아비 박민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오랫동안 찾던 그 우표의 행방을 그 늙은이가 알고 있었지. 10년 전에도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넘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지. 바로 그의 아들 박지한의 빚이었어. 백진태는 잔인한 미소와 함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박지한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그를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박민수에게 다시 접근했는지. 나는 그 늙은이에게 제안했지.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대신 우표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어. 그래서 나는 작은 사고를 선물해 줬을 뿐이야. 그는 몇 달 전 박민수가 겪었던 뺑소니 사고가 사실은 자신이 보낸 경고였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사고로 박민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진태가 설계한 교묘한 살인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잡힌 벼루를 온 힘을 다해 백진태를 향해 던졌다. 백진태는 가볍게 피했지만 그 순간 만들어진 아주 작은 틈,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재의 비상벨을 향해 몸을 날렸다. 따르르르릉 요란한 경보음이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진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어린 것이 그가 단도를 지켜둔 순간이었다. 쾅!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민영 변호사와 그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백진태 꼼짝 마. 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동시에 한강 둔치에 버려진 창고. 오빠 지아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백진태의 수하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면서도 위조 우표가 든 상자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서연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고 경찰은 출동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창고의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진태와 그의 수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서연이 확보한 비밀 장부와 도난 문화재들은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서연은 경찰서에서 늦은 밤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깁스를 한 팔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오빠 지안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안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리고 고맙다. 서연은 오빠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그를 짓눌렀던 허영과 탐욕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뒤늦었지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그 눈물 속에서 부서졌던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방향을 향해 밤의 도시를 걷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독사 백진태의 몰락은 고미술품과 우표 수집계 그리고 어두운 사채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박서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는 그의 화려한 갤러리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 제국을 낱낱이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졌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자들의 이름이 드러났다. 오빠 박지한은 범죄에 가담하고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죄는 무거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동생을 돕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참작되었다. 그는 긴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법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낡은 우표 앨범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청룡 에러 우표는 마침내 주인인 박서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수집가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앨범을 팔아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갑부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오빠였던 박지한이 그토록 꿈꾸던 인생이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서연과 지한은 아버지 박민수의 묘지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지한의 팔에는 아직 깁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탐욕과 초조함 대신 평온함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낡은 우표 앨범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저희를 힘들게 했던 욕심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지아는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오랫동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깊은 사랑과 그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앨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나는 이제 아무런 자격도 없으니까. 서연은 오빠를 보았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오빠,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 남매에게 함께 남기신 유산이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앨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우표들이 전문가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좌향 독수리, 태극기 우표, 그리고 거북선 오류 우표. 그녀는 그중 절반을 오빠 지안에게 건넸다. 이건 오빠 몫이야. 이걸로 빚을 갚고 새롭게 시작해. 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야. 지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이 건네는 우표를 참아받지 못했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앞으로 오빠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청룡 에러 우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거야.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작은 기증식이 열렸다. 박서연과 박지한 남매는 아버지 박민수의 이름으로 청룡 에러 우표를 포함한 핵심적인 희귀 우표들을 국가에 영구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마이크 앞에 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우표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보고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빛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기증 소감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유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다. 박지하는 동생이 나눠준 유산으로 빚을 갚고 화려한 사업 대신 작은 서점을 열어 정직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박서연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낡은 책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서로 살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 그들은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낡은 앨범 속에 담겨있던 천문학적인 가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고 사랑이었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